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치매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던 한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60년 전의 비밀을 기억해내면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는 한국 전쟁의 아픔, 국경을 넘나드는 인연,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할머니가 기억해낸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적한 주택가. 이곳에는 78세의 박영숙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계셔서 가족들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가장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기로 유명했던 할머니였지만 이제는 방금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은 큰아들 민철과 그의 아내 수정입니다. 민철은 55세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효성스러운 성격이지만 요즘 어머니의 간병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 수정은 51세로 원래는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치매가 심해지면서 점점 지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할머니는 밤마다 이상한 행동들을 보입니다. 새벽 2시쯤 되면 갑자기 일어나서 집안을 헤매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중얼거리는데 가족들에게는 그냥 의미 없는 말들로만 들립니다. 수정은 이런 할머니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날이 갈수록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 민우는 48세로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그의 아내 미영과 고등학생 딸 지혜, 중학생 아들 준호와 함께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민우 가족도 가끔 할머니를 뵈러 오지만 할머니가 그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형제들 사이에는 할머니 간병 문제로 미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큰형 민철이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직접 모시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작은 아들 민우는 형을 도우려고 하지만 직장 생활 때문에 자주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끔 형수 수정이 불만을 표하면 가족 분위기가 어색해지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일한 위안이 되는 사람은 간병인 김순심 씨입니다. 60세의 순심 씨는 20년 넘게 간병 일을 해온 베테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머니의 치매 증상을 그냥 병적인 현상으로만 보지만 순심 씨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치매 환자들의 말과 행동에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심 씨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할머니가 밤마다 반복하는 몇 가지 특별한 말들입니다. 장독대 밑에 빨간 보자기, 왕 아저씨, 중국 사람 같은 단어들을 계속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은 이런 말들을 그냥 치매 때문에 하는 헛소리라고 생각하지만 순심 씨는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은 60년 된 오래된 한옥입니다. 할머니의 남편, 즉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직접 지은 집으로 전통적인 한국 건축 양식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집 뒤뜰에는 커다란 장독대가 있는데 이것도 집을 지을 때 함께 만들어진 것입니다. 장독대에는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담은 여러 개의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족들이 시판 조미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장독대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수정이 전통 장맛을 그리워할 때만 간장이나 된장을 조금씩 가져다 쓸 뿐입니다. 장독대 주변은 잡초가 무성하고 항아리들도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발해 있습니다. 그런데 순심 씨는 할머니가 장독대라는 말을 자주 언급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특히 밤에 헤맬 때면 창문을 통해 뒤뜰의 장독대를 바라보며 뭔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순심 씨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에게 말해봤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혼자만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할머니의 치매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최근 일들만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주 오래된 기억들도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돌아가신 남편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며 그를 찾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신을 젊은 시절로 착각하여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의사는 이런 증상들이 치매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점점 손상되면서 최근 기억부터 차례로 사라지고 결국에는 아주 오래된 기억들까지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이런 설명을 듣고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평소와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새벽 2시쯤 일어나서 뒤뜰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순심 씨가 잠에서 깨어 할머니를 발견했지만 할머니는 매우 간절한 표정으로 뒤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또렷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빨간 보자기에 싸서 장독대 밑에 묻었는데 왕 아저씨가 꼭 찾으라고 했어. 아들에게 꼭 전해줘야 한다고 했다고. 순심 씨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의 횡설수설과는 달리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심 씨는 할머니를 진정시켜 다시 방으로 모셨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말하는 것이 정말로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일까? 빨간 보자기, 장독대 및 왕 아저씨, 아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말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순심 씨는 민철에게 할머니가 한 말을 전해줬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치매가 심해지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순심 씨가 그런 말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순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간병 경험을 통해 치매 환자들의 말에도 때로는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주 오래된 기억들은 치매가 진행되어도 상대적으로 오래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전쟁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는데 그날은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전쟁 당시의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할머니는 1950년 겨울 중국군이 서울로 밀려내려올 때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갓 결혼한 새댁이었는데 남편과 함께 피난을 가지 못하고 집에 남아 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다리를 다쳐서 멀리 피난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렵 할머니 집에는 한 중국인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국군 군인이 아니라 상인이었습니다. 전쟁의 혼란을 피해 한국으로 도피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 중국인의 이름은 왕밍후였고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였다고 할머니는 기억했습니다. 왕밍후는 중국에서 골동품과 귀금속을 다루는 상인이었는데 문화혁명의 바람이 거세어지면서 위험을 느끼고 한국으로 피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중 가장 귀중한 것들을 가져왔는데 언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왕밍후는 매우 신사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고 예의도 바르고 정중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를 집에서 며칠 동안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상황이 급변하면서 왕밍후도 다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온 귀중한 물건들을 모두 가지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무겁고 부피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머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이 죽거나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이 물건들을 자신의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은 당시 20살 정도의 청년이었는데 아버지보다 먼저 한국으로 와서 어딘가에 정착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왕다밍이라고 했습니다. 왕밍후는 자신의 보물들을 빨간 비단 보자기에 싸서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것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라고 당부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 귀중한 물건들을 집 뒤뜰 장독대 밑에 묻어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왕밍후는 떠났고 다시는 소식이 없었다고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가 전쟁 중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왕다밍이라는 그의 아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에 혼란한 상황에서 한 개인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가끔 중국인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 왕다밍이라는 사람을 수소문해봤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점차 그 일을 잊어갔습니다. 일상생활에 바쁘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독대 밑에 묻힌 보물의 존재도 서서히 기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는 할머니 혼자서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시작되면서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는 오히려 그 오래된 기억들이 더욱 선명해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최근 기억들은 사라져가지만 60년 전에 그 강렬했던 경험은 오히려 더욱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심 씨는 할머니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 의미 없는 헛소리라고 생각했던 할머니의 말들이 모두 이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빨간 보자기, 장독대 및 왕 아저씨, 아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말들이 모두 60년 전의 약속과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순심 씨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민철에게 전했습니다. 처음에 민철은 반신반의했지만 할머니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점점 신빙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전쟁 당시의 상황이나 인명, 지명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망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철은 동생 민호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민호도 처음에는 황당해했지만 형의 진지한 표정과 할머니의 상세한 증언을 듣고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집 뒤뜰에 60년 전의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은 아닐까? 형제들은 며칠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만약 할머니 말이 사실이라면 그 보물은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60년 전에 중국 골동품이나 귀금속이라면 지금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일까? 혹시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본 영화나 소설의 내용을 현실과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선뜻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갑자기 평소보다 훨씬 또렷한 정신 상태를 보인 것입니다. 마치 치매가 없었던 것처럼 가족들을 정확히 알아보고 현재 상황도 제대로 인식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의학에서는 루시드 인터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에게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의식회복 상태를 말합니다. 드물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환자가 갑자기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0년 전 왕밍후와의 약속만은 절대 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기억을 잃기 전에 장독대 밑을 파서 그 보물을 찾아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왕다밍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의 유품을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이런 간절한 부탁을 들으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설령 그것이 망상이라 할지라도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할머니가 이렇게 또렷한 정신 상태에서 하는 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드디어 형제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뒤뜰의 장독대 밑을 파보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혹시라도 무언가 나온다면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토요일 아침 민철과 민우 형제는 삽을 들고 뒤뜰로 나갔습니다. 할머니와 순심 씨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모두 나와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서 장독대를 가리키며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장독대는
여러 개의 큰 항아리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구조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간장독 바로 앞쪽 땅을 파라고 지시했습니다. 형제들은 그 지점부터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딱딱한 흙과 자갈들만 나왔습니다. 30cm, 50cm, 1m를 파도 별다른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할머니의 착각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더 깊이 파라고 지시했습니다. 1m 20cm쯤 팠을 때 민우의 삽에 뭔가 딱딱한 물체가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인공적인 물체인 것 같았습니다.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빨간 비단천에 쌓인 네모난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비단천은 상당 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습기와 흙 때문에 다소 변색되고 낡았지만 여전히 빨간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이 신비한 물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할머니의 기억이 맞았던 것입니다. 60년 전에 묻힌 보물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왕밍후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감격해했습니다. 민철과 민우는 조심스럽게 그 물체를 땅에서 꺼냈습니다. 크기는 대략 30cm, x 20cm, x 15cm 정도의 직육면체였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는데 아마도 안에 금속류가 들어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빨간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견고한 나무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상자는 오동나무로 만들어진 것 같았는데 60년이라는 세월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상자 윗면에는 중국 문자로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름다운 중국 도자기 몇 점이었습니다. 청나라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화병과 찻잔, 장식용 접시 등이 비단에 쌓여 있었습니다. 도자기들은 모두 정교한 그림과 글씨가 그려져 있어서 상당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자기 외에도 여러 가지 귀금속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목걸이와 반지, 팔찌 등이 있었고 비치로 만든 장신구들도 여러 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용 모양을 새긴 금 도장이었습니다. 아마도 왕밍후의 상호 인감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보물들보다 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은 것은 상자 한켠에 정성스럽게 접혀있던 편지였습니다. 한문으로 빼곡하게 쓰인 이 편지는 왕밍후가 직접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붓글씨체가 매우 단정하고 격조 있어서 교양 있는 사람이 썼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편지는 중국어로 쓰여 있어서 가족들은 내용을 읽을 수 없었지만 할머니는 몇 글자 정도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이라는 뜻의 한자와 꼭 전해달라는 의미의 글자들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왕밍후가 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철과 민우 형제는 이 편지를 번역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선 인터넷으로 중국어 번역 사이트를 이용해 봤지만 손글씨로 쓰인 한문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며칠간 알아본 결과 수원시에 있는 한 대학교의 중문과 교수님이 고문 번역을 도와주신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중국 고전 문학 전공으로 이런 오래된 편지 번역에는 경험이 풍부한 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형제들은 그 대학을 찾아가서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교수님은 편지를 받아보더니 매우 흥미로워하셨습니다. 글씨체와 사용된 표현들을 보니 상당히 교양 있는 사람이 쓴 것 같다며 시간을 두고 정확히 번역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정말 놀랍다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형제들은 급히 대학으로 달려갔습니다. 교수님이 들려준 편지의 내용은 가족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는 왕밍후가 자신의 아들 왕다밍에게 보내는 일종의 유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과 보물에 대한 상세한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에 따르면 왕밍우의 가문은 청나라 말기부터 대를 이어 골동품과 귀중한 예술품을 수집하고 거래하는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왕밍우의 할아버지는 자금성에서 황실의 보물을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중국의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면서 왕씨 가문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부유한 상인 계급은 탄압의 대상이 되었고 왕밍우는 가문이 귀중한 보물들을 지키기 위해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도피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편지에는 또한 각 보물들의 상세한 유래와 가치에 대한 설명도 적혀 있었습니다. 청나라 강희제 시대의 오체 도자기는 황실에서 직접 주문 제작한 것으로 세상에 몇 점 남아있지 않은 귀중한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명나라 선덕제 시대의 청화백자도 마찬가지로 황실용으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비치 장신구들은 송나라 시대부터 왕씨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갑오들이었고 각각 특별한 의미와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용 모양의 금 도장은 왕씨 가문의 상호와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물건으로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단락이었습니다. 왕밍우는 만약 자신이 죽거나 돌아갈 수 없게 되면 이 보물들을 반드시 아들 왕다밍에게 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왕다밍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들도 제공했습니다. 왕다밍은 아버지보다 먼저 한국에 입국했는데 1950년 당시 20세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75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키가 175cm 정도로 당시 기준으로는 큰 편이었고 왼쪽 볼에 동전 크기의 검은 점이 있다는 신체적 특징도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왕다밍은 서울 명동 일대에서 중국 음식점을 차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요리에 재능이 있어서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지 않고 음식업에 종사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전통 요리법을 현지 입맛에 맞게 개량하는 것이 특기라고 했습니다. 왕밍우는 편지 끝부분에서 이 보물들을 지켜준 분에게는 반드시 보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보물의 일부를 감사의 표시로 들이되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이 왕씨 가문의 전통이자 조상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편지의 내용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60년 전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걱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약속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다밍을 찾아야 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75세의 고령이라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도 높았고 살아있다 하더라도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왕다밍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봤지만 너무 흔한 중국 이름이라 수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나이와 직업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명동 일대의 오래된 중국 음식점들을 직접 찾아가서 왕다밍에 대해 문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정말로 음식점을 차렸을 수도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중국 교민들이 그에 대해 알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민철과 민우는 명동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운영되어 온 오래된 중국 음식점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왕다밍이라는 사람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동의 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중화요리점에서 의외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식당의 주인은 78세의 리 할아버지였는데 50년 넘게 그곳에서 장사를 해온 원로였습니다. 그분이 왕다밍이라는 이름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리 할아버지의 증언에 따르면 1960년대 초반의 명동에서 왕다밍이라는 중국인이 작은 음식점을 운영했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볼에 점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니 편지에 적힌 특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점은 5년 정도 운영하다가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명동 일대의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면서 작은 음식점들이 버티기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왕다밍은 그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는데 정확한 행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리 할아버지가 기억하기로는 왕다밍이 떠날 때 중국 교민들이 많이 사는 영등포 쪽으로 간다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영등포 일대에는 중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형제들은 이번에는 영등포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지역도 많이 변해서 당시의 모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오래된 상점이나 주민들을 찾아가며 계속 문의했습니다. 영등포의 한 전통시장에서 드디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40년 넘게 그곳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해온 김씨 할머니가 왕다밍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80세가 넘었지만 기억력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김씨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왕다밍은 1970년대에 영등포에 와서 향미원이라는 중국 음식점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음식 솜씨가 뛰어나서 동네에서 꽤 유명했다고 기억했습니다. 특히 그가 만든 탕수육과 짜장면은 정말 맛있었다고 칭찬했습니다. 더 중요한 정보는 왕다밍이 그곳에서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한국 여성이었고 아들은 한국식 이름으로 김철민이라고 불렸다고 했습니다. 왕다밍 자신도 나중에 김다밍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향미원도 10년 정도 운영하다가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1980년대 들어 대형 중국집들이 들어서면서 작은 음식점들이 경쟁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왕다밍은 그 후에 경기도 수원 쪽으로 이사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정확한 주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제 수원 지역을 뒤져야 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수원은 명동이나 영등포보다 훨씬 넓은 지역이었고 30년 전의 정보만으로는 찾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형제들은 수원시청에 가서 외국인 등록 기록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열람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수원 지역의 중국 교민단체나 오래된 중국 음식점들을 찾아가서 왕다밍이나 김다밍에 대해 문의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수원 구시가지에서 3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북경반점이라는 중국집을 찾았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70대 할아버지였는데 형제들의 질문을 듣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왕다밍을 안다고 했습니다. 북경반점 주인의 말에 따르면 왕다밍은 10년 전까지 수원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도 중국 음식점을 운영했는데 북경반점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도 경쟁자가 아닌 친구로 지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다밍은 10년 전에 아들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당시 왕다밍은 이미 65세 고령이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기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아들 김철민이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서 함께 이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경반점 주인은 김철민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김철민은 아버지와 달리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였기 때문에 한국어는 물론 한국 문화에도 완전히 적응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중국 전통 요리 기술도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철민은 전통 중국 요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데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레시피를 기본으로 하되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개량하고 또한 현대적인 플레이팅 기법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스타일의 중국 요리를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김철민은 10년 전에 서울에 고급 중식당을 차리기 위해 수원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의 실력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북경반점 주인이 회상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김철민이 운영하는 중식당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울의 고급 중식당들을 조사하고 그 중에서 김철민이라는 셰프가 있는 곳을 찾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호가 검색한 결과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용화로라는 중식당에
김철민이라는 셰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김철민 셰프가 3대째 전해 내려오는 전통 중국 요리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3대째라는 표현이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왕밍후가 편지에서 자신의 가문이 3대째 골동품상이라고 했던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는 부분도 북경반점 주인이 말했던 김철민의 특징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형제들은 즉시 용화로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60년 전 할아버지의 보물 이야기를 한다면 사기꾼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왕밍후로부터 맡은 보물과 편지, 그리고 그를 찾기 위한 긴 여정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왕다밍의 아들이라면 분명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고 관련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약속한 날 저녁 민철과 민호는 용화로를 찾아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중식당이었습니다. 인테리어도 세련되었고 손님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식당을 운영한다면 김철민의 실력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았습니다. 직원에게 김철민 셰프와의 면담을 요청하자 잠시 기다려달라며 안쪽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요리사복을 입은 그가 바로 김철민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자신들을 소개하고 왕다밍이라는 분을 찾고 있다고 말하자 김철민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놀라면서도 반가워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며 형제들을 식당 안쪽의 개인실로 안내했습니다. 개인실에 앉은 김철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다밍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2년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형제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왕다밍의 행적을 찾아낸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철민이 할아버지 왕밍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김철민은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중국에서 골동품상을 했다는 것, 문화혁명을 피해 한국으로 왔다는 것, 그리고 어딘가에 귀중한 보물을 숨겨뒀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철민이 기억하는 것은 아버지가 평생 그 보물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왕다밍은 한국에 정착한 후에도 계속해서 할아버지 왕밍후의 행적을 추적했다고 했습니다. 전쟁 직후의 혼란한 상황에서 아버지와 헤어진 후 평생을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어딘가에 보물을 숨겨뒀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위치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박영숙이라는 분이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분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은 김철민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이 바로 박영숙이라고, 그리고 할머니가 60년 동안 왕밍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보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철민은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찾던 그 은인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의 뜻이 이제라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김철민은 즉시 할머니를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오랜 은혜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보물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김철민은 형제들과 함께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도 다행히 정신이 또렷한 상태였습니다. 김철민이 자신을 왕다밍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자 할머니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김철민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하며 반가워했습니다. 특히 눈매가 왕다밍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면서 6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김철민도 할머니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했던 바로
그 은인이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비록 치매로 많이 쇠약해지셨지만 여전히 자애로운 모습에서 60년 전 아버지를 도와주셨던 그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김철민에게 60년 전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왕민후가 얼마나 점잖고 교양 있는 분이었는지, 아들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김철민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할아버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물 상자를 김철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김철민은 상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찾아 헤맨 할아버지의 유품이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자 뚜껑에 새겨진 왕씨 가문이 문장을 본 김철민은 이것이 분명히 할아버지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문장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상자 안의 보물들을 하나씩 살펴본 김철민은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60년 전 할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드디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할머니의 성실한 약속 이행 덕분에 가능했다는 사실에 더욱 감격했습니다. 김철민은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의 보물을 지켜준 것도 감사한데 직접 나서서 주인을 찾아주기까지 한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철민이 놀라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보물들을 모두 자신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가족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60년 동안의 보관료와 찾아준 수고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보물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목적이었지 보상을 받으려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왕민후와의 약속을 지킨 것뿐이라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철민도 고집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가 편지에서 보물을 지켜준 분에게는 반드시 보답하라고 당부했다며 이것은 할아버지의 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편지를 다시 확인해 보니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긴 논의 끝에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보물을 감정받아서 정확한 가치를 알아본 후 그중 일부를 할머니 가족이 받되 할머니의 간병과 의료비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쓰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왕민후의 선한 마음을 이어받는 것이 될 것이라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보물들을 전문 감정사에게 의뢰한 결과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청나라 강희제 시대의 오체 도자기는 현재 시장 가격으로 무려 80억 원에 달한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명나라 선덕제 시대의 청화백자도 5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비치 장신구들과 각종 금 제품들까지 합치면 총 가치는 200억 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감정사는 이런 수준의 보물들이 개인 소장품으로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박물관급의 유물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뒤뜰에 이렇게 엄청난 가치의 보물이 묻혀 있었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무게감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것을 60년 동안 지켜온 할머니의 책임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김철민도 보물의 실제 가치를 알고는 더욱 감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이렇게 큰 것이었다니 정말 꿈만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할머니의 성실함 덕분이라며 다시 한번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가치의 보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들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와 소유권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야 했습니다. 김철민은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들을 차근차근 처리해 나갔습니다. 법적으로는 이 보물들이 위탁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왕민후가 명확한 의사로 할머니에게 보관을 맡긴 것이고 편지를 통해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왕민후의 상속인인 김철민에게 있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철민은 여전히 할머니 가족과 나누고 싶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 증여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 문제도 해결되고 세금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보물들을 정식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철민은 할아버지의 개인적인 유품들, 특히 편지와 금 도장, 그리고 가문의 역사가 담긴 도자기 몇 점을 가져갔습니다. 할머니 가족은 나머지 보물들 중 일부를 받게 되었는데 그 가치도 약 60억 원에 달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돈을 함부로 쓰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우선 할머니의 간병과 의료에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영숙희망재단으로 정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 영숙과 희망이라는 단어를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60년 동안 간직해온 희망이 드디어 실현된 것을 기념하는 의미였습니다. 김철민도 이 재단 설립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자신도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고 재단의 이사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왕밍우의 정신을 이어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재단에서는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간병비 지원 사업, 치매 예방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들을 위한 방문 서비스는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간병인 순심 씨도 재단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20년 넘은 간병 경험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의 간병인들이 그녀의 강의를 들으러 모여들었습니다. 한편 이 놀라운 이야기는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할머니가 기억해낸 60년 전 비밀이 200억 원 상당의 보물로 이어진 이야기는 정말 영화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언론 노출을 꺼렸습니다. 너무 사적인 일이고 할머니의 상태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철민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비슷한 상황의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한 방송사의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를 고려해서 촬영은 최소화하고 대신 재연 드라마 형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되자 엄청난 반향이 일었습니다. 시청자들은 할머니의 성실함과 김철민의 고결함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치매에 대한 편견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말도 때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방송 후 영숙희망재단에는 많은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시청자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치매 환자들을 돕고 싶다며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기금으로 재단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철민도 자신의 식당에서 특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용화로에서 할아버지 왕밍우의 전통 레시피를 재현한 특별 메뉴를 만든 것입니다. 이 메뉴의 수익금은 모두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기를 끈 것은 왕밍우 전통 만두였습니다. 김철민이 아버지로부터 들은 할아버지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만든 만두였는데 정말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만두를 먹으러 용화로를 찾았습니다. 한편 할머니의 건강 상태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자체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가족들의 세심한 돌봄과 경제적 여유로 인해 전반적인 생활의 질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왕밍우에 대한 기억만은 여전히 선명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기억은 사라져가도 60년 전 그 중국인 상인과의 약속만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철민은 정기적으로 할머니를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방문해서 할아버지 왕밍우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또 한 번 정신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온 가족과 김철민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였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왕밍우의 보물이 무사히 전달되었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철민이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고 보고하자 할머니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60년간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약속이 드디어 완수되었다는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고, 왕밍후에게 떳떳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작은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몇 개월 후 할머니는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모든 임무를 완료한 후 휴식을 취하러 가는 것 같은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은 물론이고 김철민과 그의 가족, 간병인 순심 씨,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김철민은 할머니를 친할머니보다 더 그리워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주고 자신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준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할머니의 영전에 평생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후에도 영숙희망재단의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뜻을 기리기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확대되었습니다. 김철민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용화로에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들어서 두 분의 감동적인 인연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매년 할머니의 기일에는 특별한 추모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을 초청해서 무료 식사를 대접하고 관련 정보도 제공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민철과 민우 형제도 각자의 분야에서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민철은 건설업 경험을 살려 치매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주거 환경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민우는 작가로서의 재능을 활용해 치매 관련 교육 자료와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수정과 미영도 나름의 역할을 찾았습니다. 수정은 치매 환자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미영은 치매 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직접 모신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인 지혜와 준호도 할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혜는 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며 치매 전문의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준호는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실한 약속 이행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이야기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치매 환자의 말을 무의미하게 여기던 기존의 편견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일수록 더 오래 남아있을 수 있고, 그 기억들이 때로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이 사례를 주목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대할 때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환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려는 노력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가족 중심의 치료 접근법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교육계에서도 이 이야기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덕 교육이나 인성 교육의 사례로 사용되면서 학생들에게 약속의 소중함과 성실함의 가치를 가르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여러 나라의 치매 관련 학회에서 이 사례가 발표되었고, 치매 환자 치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환자의 과거 경험과 기억을 치료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중국에서도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왕밍후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문화혁명 당시 해외로 떠난 사람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왕밍후와 왕다밍의 이야기를 통해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한국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확산되었습니다. 순심 씨는 이제 치매 간병 전문가로 인정받아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치매 환자 소통법은 많은 간병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민의 요리도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전통 레시피와 현대적 기법을 결합한 그의 요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중국 요리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영숙희망재단은 이제 국내 최대의 치매 관련 민간재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 연구 지원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할머니의 성실함이었습니다. 치매로 많은 기억을 잃으면서도 60년 전의 약속만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이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평범해 보이는 한 할머니의 성실함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셨을 것입니다. 치매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려 한 그 의지, 그리고 그것을 도운 가족들의 사랑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할머니의 60년간의 성실함이 결국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치매 환자의 말도 소중히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의미 없어 보이는 말에도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할머니의 말을 무시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넷째,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가짐이 결국에는 보상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보물을 독차지하려 하지 않고 원래 주인을 찾아주려 한 마음이 더 큰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와 국경을 넘나드는 인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60년 전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따뜻한 인연이 현재까지 이어져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들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노인분들, 특히 치매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을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이든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박영숙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평범한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사랑이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치매 할머니가 기억해낸 60년 전 보물의 비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한 번의 클릭이 영상 제작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